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런 귀한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데, 뭐 연구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현장 변호사 활동가죠, 뭐 사실은요. 근데 교수님들 계시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꾸 업데이트 될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지막 업데이트가 조금 전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현장에서 직접 뛰는 활동가로서, 그리고 또 재판을 주로 하고 또 재판하면서 또 경찰관들, 검사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 분석이나 해결은 교수님들의 몫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경험한 문제에 따라서 가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다 놓고 넘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예, 됐습니다. 아까 떨어뜨려서. 예, 잠깐만.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예, 됐습니다. 여기 왼쪽이 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그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기라고 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국민을 억압하는 포갑기구가 뭐 경찰이나 군대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의 공안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사라는 자들이 직접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한 적들의 포갑기구로 전락하는 곳이 바로 법원,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이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은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한번 해도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사건들을 저희들은 계속 연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예외적인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형태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계속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뭔가 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법원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는 저는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원인은 두 가지를 봅니다. 현상은 이제 곧 말씀드릴 텐데, 원인은 지금 판사들이 독립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른다.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옛날에는 어떤 자기 직역 업무에 대한 자부심,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나 지침, 상부의 지침을 기꺼이 수용한다. 그리고 재판받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에 오히려 사명감을 느낀다. 이런 자들을 저희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침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 즉 판사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구성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 통로가 뭐 5.18 특별법인지 어떤 전형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계량적 분석 방법,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부터 경험한 저희 진격의 변호사팀에서 유승수 변호사나 저나 또 다른 변호사들이 경험한 예외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김영은 장관에 대한 불법 구속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영은 장관이 작년 2024년 12월 7일 날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의 구속 연장을 거친 다음에 12월 27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성법에 따르면 영장의 효력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장으로 되는 거죠. 그 기소가 되면은 법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 허가가 종료가 되고 법원의 영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법원이 직접 구속을 하는 거죠. 그 일종의 재판입니다. 그러면은 2개월씩 두 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월 27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2월 27일 16시쯤에 공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시간대로 따져서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 즉 6월 26일
16C가 돼야 되는데 교정기관에서는 그거를 계산상의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당겨줍니다. 그래서 25일 자정, 25일, 24시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김영은 장관, 뭐 내란의 제2인자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막 계속 언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가 조은석이라는 자를 특검으로 임명을 합니다. 특검의 제2일 임무가 김영은 장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은석이라는 자가 17일 날 기록을 넘겨봤는데 18일 날 자정에 공소장을 하나 접수시킵니다. 공소장을 접수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의 기소 절차와 꼭 같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사건이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는 거, 그러면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죠.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공소장을 송달을 합니다. 본인에게 송달하고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기일을 잡든 또는 공판기일을 잡든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과 피고인들,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그 검사가 만든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느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 전 또 1회 준비기일 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제출이 되면 공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쭉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구속 사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사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라는 자가 제기한 공소는 불구속 상태로 제기한 공소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규현, 요즘 유명해진 지규현 판사가 하는 재판부의 영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석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형사 공소를 제기했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건은 지규현이가 아닌 한성진이라는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형사 34부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느닷없이 한성진이라는 자가 구속영장 신문기일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공소장이 접수가 돼서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성진이라는 판사가 받은 거는 공소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나요? 네? 형사 한성진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원래는 추가로 기소한 사건 자체가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단독 판사한테 배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8일 자정에 조은석이가 당직실로 공소장을 접수가 시켰습니다. 그러면 9시에 정시 접수가 되거든요. 형사 단독과라고 하죠. 형사 단독으로 접수가 됐는데 다시 2시간 후에 형사 합의과로 변경 접수가 됩니다. 이거 다 누가 지시를 한 거죠. 배당권자가. 아마 제 생각엔 대법원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1시에 다시 합의부로 배당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합의부 한성진한테 배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신문기일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일이 월요일날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소장 사실은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은 장관은 구치소에서 공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저놈들이 급하니까 구치소로도 팩스로 보내서 그 팩스를 김영은 장관에게 주도록 교도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팩스에 의한 통지는 형사소송 규칙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석 신문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공소장 부본은 반드시 부본 또는 등본에 의해서 송달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이로 팩스로 보내놓고 그걸 송달이 됐다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의 일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히 항의하고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의 신청하고 또 공소제기 효력의 정지 신청을 했었죠. 특검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조치, 공격 조치는 다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신문기일 연기 신청을 했었죠. 공소장 부분을 먼저 송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5일 날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저희들은 몇 가지 이제 전략 회의를 좀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진행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를 하고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의 재판부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문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요놈들도 요걸 아니까 기피에 대해서 각하로 대응하는 겁니다. 첫날은, 월요일 날은 지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회의를 해서 신문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더니 김영은 장관의 구속 만기가 되는 25일 날로 신문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록도 보고 공소장 송달도 받아야 되니 넉넉한 기일을 정해서 하자. 아니면 신문 기일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로 정해서 하자. 라고 요청해서 불구하고 신문 기일 25일로 합니다라고 도망치듯이 판사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25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날 다시 이제 그날이 이제 석방되느냐 마느냐라는 상황이었죠. 그날이 돼서 다시 저희들이 신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피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각하라는 거는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각하라는 요건은 딱 두 가지가 밖에 없는데요. 긴급한 경우, 매우 긴급한 경우,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는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소송을 지연한다고 판사님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따졌죠. 소송도 시작 안 했는데 우리가 뭘 지연했냐. 우리가 지연한 것이 뭐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시작하겠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연한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완전히 지침을 받고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아주 흑빛의 얼굴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절차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진행하면 새로운 기피 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거듭해서 기피를 구두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를 하면 소송 절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신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사는 계속해서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대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 판사가 지침을 받고 영장을 무조건 발부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왔구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발부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요청해서 오후부터는 계속 실체에 대한 변론을 변호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일종의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9시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김영은 장관의 불법 구속. 그러면 이제 영장은 어떻게 되냐? 특검이 새로 제기한 사건, 그 사건의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죠. 원래 지규현 판사가 하던 사건은 이제 불구속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그 사건의 영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한성식이 갖고 있는 사건에 그 사건이 구속 사건으로 바뀐 거죠. 소송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은석이라는 자는 김영은 장관에 대한 구속 권한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만약에 조은석이라는 자가 우리 김영은 장관을 부른다면 그건 불구속 상태에서 임의 조사를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법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형사 34부에서 발부한 영장은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닙니다. 예, 그건 형사 34부에 기소된 사건을 구속해서 재판하겠다는 영장이고 특검은 우리 김영은 장관에 대한 영장은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검 조은석이의 이 엉터리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고 타격할 생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사를 안 받는 거죠. 조사를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팀의 변호에도 사실상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뭐 김영은 장관의 생각도 그러시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준비기간의 예시가 특검보 임명 등이라고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법 10조 1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이라는 자가 공소를 제기한 6월 18일 자정은 아직 특검 임명도 안 됐습니다. 특검보가 임명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그놈들은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의 논리 모순에 빠진 거죠. 나중에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지금 90일, 30일, 30일 그래서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90일이 끝났을 때 연장 요청할 때 과연 그 90일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는지 저희들이 잘 지켜볼 거고요. 그 점은 계속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은석이가 기소한 이 사건은 공소 기각 사유가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끝까지 다퉈서 공소 기각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판사라는 자들이 영장을 발부한다. 신문한다. 무조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고요. 법원이 나서서 판사가 나서서 국민을 직접 짓누르고 포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김영현 장관의 불법 구속 사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 조은석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 다음에 판사 한성진이라는 자는 소송 기피 신청에 의해서 소송 자체가 중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하지 않고 강행을 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피 사유가 있는데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절차, 무효인 신문 절차에 따라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구속이고요. 그 자체로 또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됐고요. 이 한성진에 대해서 아직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고발 조치를 해서 타격할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 사법 사상의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원 조직과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란 자들이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영현 장관에 대한 불법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부지법 자유청년들에 대한 불법 재판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계적인 영장 자판기처럼 판사라는 자들이 영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속된 분들이 93분이었죠. 저희들이 직접 변호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냥 자기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케어해드린 분들이 한 60분 정도 됩니다. 약간 좀 증감이 좀 있었는데요. 60분 정도 되는데 일단 영장 자체가 자동 판매기처럼 무조건 발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경우가 하나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도망간 자가 하나 있죠. JTBC 기자라고 했던 자하고 또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주장했던 자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JTBC 기자라고 하는 친구는 현장에서 그냥 경찰이 풀어줬죠. 그 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판기처럼 인쇄하듯이 영장이 나와서 구속이 됐고요. 그 사건을 또 문제가 한 사건을 묶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단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합의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니까 우리 서부 자유청년들이 공범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교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여기 서라는 마크를 왼쪽 가슴에 달고 공범 분리 원칙에 따라서 각자 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일체의 접촉이 안 되고 엄격한 그 행영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한 초기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엄청났었죠. 뭐 책 반입도 안 되고 서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제소하고 또 고소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갔지만 끝까지 공범으로 묶여있는 상태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 사경이 경찰관이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대체로 정확한 동영상 증거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증거들. 동영상 증거나 사진 증거, 즉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엄격하게 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본이어야 되고요. 원본에서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입증이 되어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 확고하게 하고 있고요. 그 원칙은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판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간첩놈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간첩 사건에서 확립된 이론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간첩 사건에서 나온 이론들을 써서 우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싸웠던 거죠. 동영상 증거라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길었습니다. 기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고 3번씩 재판하고 이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해서 이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죠. 관할 이전 신청도 역시 소송 절차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피 신청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할 이전 여기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고 느끼니까 관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니까 당연히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놈들이 또 마찬가지로 급속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기피 신청을 소송 절차를 정지를 거부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항소심에 가서 절차 무효로 계속 주장하고 싸울 겁니다. 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그 증거에 대해서는 다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조사 결과는 무효로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끝까지 싸울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관할 이전 신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진행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부 자유청년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헌거실에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판이 오전 재판 있으면 아침 일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같이 생활하는 동료 수감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 중에는 출정하기 위해서는 개호장구를 차야 되고요. 수갑을 차고 또 포승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서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포승을 묶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변호인들도 큰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은 판사란 자들이 변호인들이 자꾸 다투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놈들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유청년들은 그게 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또 출정에 따른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정하지 않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또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나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또 나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잠을 못 자고 젊은 분들이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이런 걸 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헌거 생활하고 하니까 그 고통은 참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변호인들과 함께 증거를 다투면서 권리를 주장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거기에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는 왜 기피 신청을 못했느냐? 구속사건에서는 기피 신청을 하면은 그 기피로 인한 소송 절차 정지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공직형을 산다고 하죠. 공직형.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조항인데 저희로서는 기피 신청을 활용할 수가 없죠. 관할 이전 신청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할 이전 신청에 따른 소송 절차 정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놈들이 나중에 이걸 알면 또 그것도 바꿔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하더라도 구속 기간에 안 들어간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현행법용으로는 구속 기간이 산입이 되기 때문에 관할 이전을 해서 정지가 되면 우리가 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니까 계속 급속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무효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무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다 거쳐와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그 사건의 변론 종결, 결심이라고 하죠. 변론 종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판사란 자가 하루에 다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의 변론과 우리 자유청년들의 최후 진술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성과라면은 굉장히 그 훌륭하고 반듯하고 멋진 청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청년들이 아니라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나이 그리고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는 거리로 뛰어나와서 그 국민의 포갑기구로 전락한 법원을 타격하는 이런 사상 최초의 항쟁이죠. 자유시민에 의한 최초의 항쟁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적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누르고 보호받지 못하게 하고 버림받게 해서 더 이상 이런 항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적들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서 투쟁을 해서 싸우려 합니다. 하여튼 모든 불법이 다 종합된 사건도 역시
이 서부지법 재판입니다. 이 판사들이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젊은 판사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 서부지법 사건의 합의부의 그 판사, 재판장 하는 부장 판사 아이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거리끼는 걸 좀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젊은 배석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확신에 차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악마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받을 텐데요. 법원을 타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자기들만의 확신, 그런 도그마를 딱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잘못했더라도 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들이 이제 또 법원의 구성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법 타락의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문수 전 장관이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신문에 났었죠. 아마 대선 후보 기간일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수사 단계부터 관여해서 했던 사건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이제 영장 기각을 받아냈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영장 기각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 영장 기각이 잘 안 되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코비드19를 빌미로 예배와 집회를 핍박하던 시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죠. 저희들이 1심을 수행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7분이 기소가 됐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이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형사 항소심은 구조가 속심,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재판을 속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보는 걸 사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후심이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리뷰하는 건데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속심이 되면 1심에서 했던 증거조사를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1심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해서 증거조사를 해서 채택한 증거를 항소심에 있는 판사들이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럼 속심 구조에 어긋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면 2심에서 90% 이상 다 유죄가 나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또 항소심에서 90% 이상 무죄가 납니다. 1심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속심 구조를 강조하면서 1심 판사의 증거조사 결과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라는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지들이 재판을 꼼꼼하게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가 새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뀔 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증거를 따고 그때 무슨 고발했던 자들, 보건소 직원들, 구청 직원들 다 탄핵을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무죄를 했겠습니까? 지들도 할 데 없으니까 무죄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런 사정 동의가 없는데 그냥 유죄를 바꿔버린 겁니다. 판결문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유죄를 받으니까 이제 신문에 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사건인데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0년도 8.15 광화문의 현장입니다. 그때 문재인이라는 자가 광화문에다 이렇게 첫째 펜스를 다 막아놓고 미로를 만들어서 아예 집회를 원천 봉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코비드19를 핑계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저기 뒤에 유승수 변호사가 보이고 이 앞에 고영일 변호사가 보이고 저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광화문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다가 좀 경찰관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그때 자유통일당 당원한 사람이 당원 모집 활동을 하는데 경찰관들한테 막 토끼몰이를 당하듯이 쫓깁니다. 그 사람이 탈북자였는데요. 약간 성격도 좀 공격적이고 우리말도 좀 어눌하고 체구도 왜소하고 그러니까 경찰관 놈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몇 번 또 광화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니까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무렵입니다. 8월 15일 날입니다. 그 사람을 막 토끼몰이를 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항을 한 겁니다. 그거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 고영일, 유승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해서 영장을 기각을 시켰죠. 기각을 시켰더니 또 한 1년 정도 끌고 있다가 또 끝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된 사건을 또 한 1년 이상 재판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고 항소심 가서 또 무죄를 받았죠. 이건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을 신청했죠. 1심에서 국가배상을 했는데 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그 사건 항소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덜컥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렇게 한 거는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전문 용어로 개소리를 하면서 판사하는 놈들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700만 원도 전부 없어졌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소송 비용을 그 탈북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판사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저희들이 직접 취급한 사건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22년도 3월 9일 날 3구 대선이 있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 저희 시민활동가들은 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안 잡아놓느냐. 난리였죠, 아주. 그래서 문재인 집구석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구역을 300m로 확대하면서 집회를 못하도록 통제를 했죠. 그게 윤석열 정부가 한 짓입니다. 그때 경호처장이 김영현 장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현 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미안하다고 해서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경호구역을 확대하니까 문재인이라는 놈의 집구석에는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m 하면 그 밑에 그 어떤 거기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음식점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집회가. 그래서 우리 활동가 한 분이 문재인 집구석 근처에서 강제로 퇴거당해서 경호원들이라는 자들에게 끌려 나와서 300m 밖에 있는 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구호를 외친, 쫓겨나서 구호를 외친 활동가와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이 양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산경찰서에서 이거를 불법 집회다 그래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사라는 놈들 또 그걸 덜컥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집회 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소심에서 이거 유죄로 또 덜렁 바꿨습니다. 아무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유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러 다 기각시키는 판결들이 계속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이자는 무죄 받았죠. 네. 또 이자 이인간에 대한 재판은 다 추정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서 넘기겠습니다. 이게 하나 왜 안 되지? 예. 예. 저 이재명이라는 자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다 연기고 다 무죄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학문인가 하면 그냥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 이걸 판사라는 자들이 하는 건데 이재명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또 100만 가지는 없습니다. 그놈을 처벌하려고 잡아넣으려고 하려면 잡아넣을 수 있는 이유도 100만 가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이 어떻게 됐다 그런 원리라면 서부지법 청년들의 동영상 증거 다 무죄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자들이 양심이 없는 것이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자한테 무죄를 한 기준이라면 다른 사람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무죄를 해주고 이건 이래서 증거가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증거가 안 되는데 우리 자유청년들에게서는 이건 이래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건 저래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황당하죠.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이 판사들이 정말 이 비겁한 자들인 게 아까 동영상 증거,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아까 그 뭐 김문기를 안에 몰았네 하는 것이 사진이 조작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또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 즉
동영상 증거의 원본성, 원래 원본이어야 되거든요. 사본이면 안 됩니다. 원본이 돼야 되고 원본에서 변형이 없어야 된다. 이걸 원본성과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런 말을 또 말장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판사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내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원본성 입증이 안 돼도 내가 봤을 때 원본으로 봐도 돼.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서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경찰관 놈들이 우리 자유청년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경찰관들이 다 체증을 하는데 그 지들이 폭행한 영상은 다 잘라놓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원본 가져와라 그러면 원본 없답니다. 없으면 증거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판사들은 또 그래도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증거를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정한 재판이 안 돼서 관할이 제청하겠다고 계속 거듭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피해자로 주장을 하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다. 근데 긴급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절차 무효죠. 그건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은 다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또 하나 있는데요. 요 판사놈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체포 당했다. 그럼 심정적으로 10억, 1억, 10억 손해배상 청구하자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들 나름대로의 그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간첩놈들한테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 자유시민들한테는 아주 짜게 인생을 합니다. 아까 불법 체포로 돼서 불법 구금돼서 영장까지 청구됐던 그 자유통일당 당원, 탈북자 당원에 대해서는 겨우 700만 원. 저희가 3천만 원 청구했는데 700만 원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비용은 우리더러 물어. 이렇게 판사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얼마를 내겠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구 취지를 줄이지 않으면 증가한 청구 금액은 우리가 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대한민국의 판사람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주 뭐 여성 활동가신데 코비드19 시절이죠. 코비드19 시절에 명예훼손을 당해서 구청장놈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1억을 했는데 불과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왔죠. 그때 나머지 9천만 원 넘는 돈 소송 비용을 그 사람에게 물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판사놈들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소송을 함부로 제기하면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청구 금액도 딱 맞추지 못하면 넘어가는 부분은 소송 비용 물어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소송 비용 재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가 문재인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예배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서 그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인데요.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물론 저희 판사들이 저희 걸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신청을까지 하더라고요. 이재명 측에서. 그런데 판사가 저희들이 신청을 냈더니 판사가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고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는 물론 자기들이 인정 안 해줬지만 소송비용은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라져버린 건지 아니면 종자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집회금지, 뭐 부당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싸우더라도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들이 앞장서 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과 대책은 저가 분석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지침이 있다. 외부에서 반드시 지침을 줍니다. 특히 3구 대선에서는 소송 무효,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증거 보존도 일괄 기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골라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요. 순차적으로 기각이 나오고 또 어떤 법원에서는 담보를 내라고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송 무효는 증거 보존을 다 해줬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법에 무조건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담보 내라고까지 했다가 갑자기 담보 내라는 거 취소하고 보존 신청 기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지침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증거 보존을 이제 안 합니다.
증거 보전 안 하고 증거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시스템이 왔고요. 소송 사무가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또 소송에 관한 다툼, 분쟁을 법원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지침, 이 지침의 생산자는 결국은 빨갱이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 반국가 세력이 생산하는 지침이 법원의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개개의 판사들에게 지금 유통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보고요. 판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게 큰 문제죠. 거부하지 않는다. 그 거부할 양심과 용기가 있는 판사들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아주 뭐 100건이나 1000건에 한 번씩 나올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법원 조직 구조의 어떤 정규 분포성이 깨진 거죠.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이념을 갖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판사로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통로가 무엇인지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애국 시민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권력을 잡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이 사법부를 해체 수준으로 정리하고 인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점점 더 확신범적으로 판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우리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권리 침해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냥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